자, 오늘 최혜병이 순직한 지 바로 1년 되는 날입니다. 7월 19일.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뭘 했을까요? 진상규명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최소한 대한민국에 이상하게 소위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왜? 이따가 나경원 이야기도 또 하겠습니다만 그들만의 특권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못하고 누구를 빼내만해. 그래서 진실되게 수사한 사람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역 같은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옛날에 그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났을 때 제가 한 말입니다. 검사 권력을 갖고 있으면 내 아들이 학교에서 검사 아들한테 학폭을 당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가해자로 둔갑해버립니다. 그게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득권들이 어제가 아마 일주기였죠. 서희초 교사 돌아가신 거. 그렇죠. 예. 그 기득권들이 그것도 그 서초구였었죠. 예. 그 선생님들 우습게 알아서 갑질하다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그렇죠.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덮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 권력으로 모든 진상을 덮어버리고 죄 진단은 빠져나가고 억울한 죽음만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최혜병 유족과 최혜병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죽음 한 거예요. 군대니 명령에 뭐 불복종할 수도 없고 그렇게 물살이 세게 불어났는데 빨간 티셔츠 해병대 티셔츠 입고 그 보호 장비도 없이 수색하게 만들다가 떠내려가서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한. 그러니까 최근 보도를 보니까 그 최혜병 그 사망하기 전날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포기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물살이 세고 위험했었는데 거기에 해병들을 그냥 보호장구 하나도 없이 투입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사단장이 직접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그런 인사사고가 나면 일단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그 돌이켜봐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병들끼리 그 폭행사고가 있었는데 왜 사단장이 옷을 벗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은 저런 것들, 저런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 티를 입고 작업해라. 또 사단장님 지시, 바둑판식 수색 정찰 실시할 것, 군 기본 자세 유지 철저히 할 것. 사단장이 수색 정찰 관련해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 이런 지시를 했던 사단장은 결국 혐의자에서 빠졌고 경찰 수사도 결국에는 임성근을 빼는 이 문제에 여기서 작동한 힘이 누구인가? 이게 지금 1년 동안 해왔던 거고요. 지금 그래서 다시 1년 만에 최혜병 지금 그 분향소 이게 다시 만들어졌죠. 일주기 맞춰가지고 저기에서 저분이 80살이 넘으셨다고 그래요. 예. 베트남전도 참전했다. 이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자식 군대 보낸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건 그런 거거든요. 본인도 해병이시지만 그 있잖아. 해병대 멋쟁 해병방에 있던 애들이 다 병사 출신이에요. 예. 근데 장교, 고위장교 별 2개 임성근을 편들었던 거잖아요. 사실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병사들을 살려야 될 의무를 갖고 있거든요. 죽일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권력자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실제로 일반 국민들은 그냥 개돼지만큼도 못하게 되는 상황. 어제 지금 정원철 해병 예비역연대 회장. 이분이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당원이었다가 탈당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분들을 진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년 동안 정말 생계를 내팽개치다시피 다 벗어 던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한 발짝도 못 움직였잖아요. 특히나 앞서서 보셨던 그 214기인 그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하셨다는 그분은 제가 이제 국회 참관 갔을 때 저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때 옆에서 자세히 봤었는데 이분을 근데 정말 목 놓아서 울고 본인은 베트남에 가보셨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참담함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시 상황도 아닌데 군인 하나가 저렇게 죽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시더라고요. 이해를 자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진상규명 작업이 사실은 군대도 안 갔다 온 부동시 의혹으로 군대도 안 갔다 온 윤석열이 개입해서
대한민국 군 체계를 사실 엉망진창 만들었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보니까 윤석열 또는 김건희의 개입 정황들이 너무 많아서 시스템은 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소리. 결국 저는 이런 건 등이 합쳐져서 윤석열은 탄핵될 거라고 보는 사람인데 어제 나온 보도 하나 보겠습니다. VIP 경로 당일 080이네 02800의 7070 통화 기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조태용, 주진우 등이 등장한다 이런 거거든요. 오늘 청문회 법사위원인 주진우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이해충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청문위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논란도 꽤 길게 갔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일단 여기서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7월 31일 윤석열이가 경로했다는 바로 그날입니다. 대통령실 800-7070에 조태용 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종섭 단식 국방부 장관 전화를 했다는 건데 지금도 논란은 800-7070이 누가 한 전화냐. 근데 전화국 KT의 기록상으로는 대통령 경호실로 돼 있지만 경호처로 돼 있지만 실제로 그 전화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신고할 때 대통령 경호처 이름으로 내가 봤을 때는 저 일반 경호처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웬만한 비서관실도 이름은 대통령 경호처로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적 조직에서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할당받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800에 70 그러니까 7000번대를 할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에 7로 시작하는 건 다 대통령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억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그 번호를 어떻게 안배를 하느냐. 제일 높은 VIP가 0번대를 쓰고 그다음 비서실장이 1번대를 쓰고 그러니까 0번니까 100번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70으로 시작하면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그 최측근이 쓰는다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1로 시작하면 이제 뭐 비서실장, 그다음 뭐 72로 시작하면은 뭐 경호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상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7070이라면 가장 VIP 또는 VIP에 버금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그 화살표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잘 생각해봐요. 국가안보실장은 3실, 비서실, 안보실, 정책실, 3실 안보실장한테 갔어요. 같은 대통령실에 의해서 건물이 크니까 직접 달려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그다음에 주진우 법률비서관 나오죠. 얘는 지금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최혜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물을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뭔가 지시를 내렸는데 얘가 오늘 자기실 들쳤죠. 1분도 안 되는 시간 몇십 초 정도였는데 제가 대통령실 내에서는 무슨 관계를 이렇게 하냐. 근데 저 전화를 한 사람이 일단 안보실장이고 법률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저번에 검토 지시 내린 거 갖고 올라와 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통화 짧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전화로 국방부 장관한테까지 전화를 가요. 그럼 저 자리가 경호처장이 왜 전화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경호처장과 관련 없는 거고 대통령실 전체 전화번호는 경호처로 등록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나는 김건희라고 확신한 이유를 어제 보도에서 직감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다음 거. 여기서 원희룡이 등장을 해요. 원희룡, 조태용, 주진우, 이종섭, 김기환은 이제 이종섭이 김기환한테 한 건데 이때 통화했던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임성근이가 이 전 시간에 보직 해임 처리돼 가지고 잠깐 저 한적한 건대로 발령이 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화가 이종섭한테 전화가 가고 나서 임성근이 1시간 만에 자기를 휴가 처리로 바꿔요. 그러니까 보직 해임된 상태가 아니라 휴가로. 그러니까 이종섭이가 바로 전화 때려가지고 그렇게 바뀌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원희룡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맨 앞에 원희룡이 있다는 게 계속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원희룡 당사자랑 전화한 게 아니라 비서관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고 하죠. 원희룡 비서랑 했는데 이게요. 이때가 7월 31일이라 그랬죠. 근데 7월 3일 날 대박 사건이 터져요. 7월 3일 날은 원희룡이가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한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7월 달 내내 이 논박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시기예요. 실제로 그 7월 3일 날 원희룡이가 백지화한 다음에 난 여기서 뭔가 포인트를 발견했거든요.
7월 8일 날 원희룡이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면서 그래요. 아니 국회에 나와서 그럽니다. 인사 책임을 각오한 독자적 결단이라고 이야기해. 다 뒤집어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지시도 아니고 내가 이거 결론 내린 거다라고 독자적 결단이 아님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7월 달 내내 8월 달까지도 국회가 그 고속도로 종점 바꾼 거에 대한 논박이 계속 있던 시기예요. 그 뭔가 이번에 명품백 내가 실수했다고 나서는 게 행정관이 생각이 나네요. 압박을 받다 결국에는 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몸통입니다. 막 이렇게 손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원희룡 비서한테까지 전화를 하는 원희룡은 국토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실에서 원희룡도 아니고 원희룡 비서한테 전화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원희룡이 그 시간대에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 뭐 국회에서 뭘 하고 있거나 그 전달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서한테 전화하지 않았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비서도 다 아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골고루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급 그런 거 그렇게밖에 하면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김건희는 워낙 장관급에도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자적 결단이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독자적 결단이 아니므로 남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독자적 결단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전당대회 때 보셨지만 원희룡 머리가 됩니까? 머리 안 되는 애잖아요. 열받으면 소리나 버럭버럭 지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상황이 이 전화는 김건희가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그때 이슈가 벌써 딱 1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7월 3일 날 터진 이슈예요. 이재명 대표 한판 붙읍시다. 뭐 그런 짓 했던 양평 고속도로를 백지화합니다. 7월 달 내내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게. 정말 일면 전만 해도 그게 정말 큰 이슈였는데 지금 또 양평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그 와중에 이것도 7월 해야 19일 되는데. 날 최혜병이 돌아가셨고 7월 31일 날 윤석열이 경로를 하면서 잼버리로 날아가면서 8월 달 내내 잼버리 논박이 또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었는데 한 1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너무 많은 너무 일이 많아서.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최혜병 사건 민중의 소리 보던데 순직 사건 경찰 수사에서 석연치 않은 점. 경북경찰청이 책임자를 포함한 지휘라인 전원 교체하고 5개월 뒤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그게 해병대로 박정훈 대령의 그 수사 결과가 이첩됐다가 다시 그걸 탈취해서 예.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빼기까지 그 사이에 다시 경북경찰청으로 그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후에 관계자들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성근을 빼는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외압이 작동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모든 곳에 외압이 작동된 거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번에 이제 경북 경찰청 그 브리핑을 할 때 비공개로 했잖아요. 그 비공개로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상임위에서 계속 묻고 따지니까 그 경북 경찰청장의 그 논리가 너무 빈약하고 좀 애잔해 보였습니다. 진짜 저렇게까지 밥그릇 지켜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겁해 보였었거든요. 윤석열의 정권에 목숨이 붙어 있다면 다음 경찰청장은 현 경북경찰청장일 겁니다. 조지호 임기가 2년이거든. 아 그러네요.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저 최혜병 분향소를 갔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안 가잖아요. 윤석열이가 어제 그 서희초 교사 순직한 것만 SNS에 뭐 애도한다고 썼더라고요. 분향소 가지도 않고 사진 있는 분향소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 닭대가리도 아니고 그렇게 못 본 척 눈 감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는 가서 정말 90도로 인사를 하고 이런 모습을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보이지잖아요. 아니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국가 지도자로서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지금 못 해줬잖아요. 아이고. 여기 이재명 대표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사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겠습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국가에다가 뺏긴 거 아니에요? 유족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이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나 최혜병 유가족이나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 자식이 죽은 건 억울한데
국가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위로 한마디 건네는 건 굉장한 위로가 되거든요. 예. 입장 바꿔보세요. 그래도 직접 죽이진 않았더라도 책임 있는 자리에 그 정권의 수장인 사람이 유족한테 정말로 죄송하게 됐다. 자식을 국가에 보냈는데 그조차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덮으려고 누구 하나 빼려고 이 난리 난 건 아니에요. 자, 삼가 최수근 해병의 명복을 빌겠습니다.